1억을 모았다라는 것은,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돈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 300만 원 될 때까지는 1억 모으기가 안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요,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내가 내는 원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자본이죠. 이거 하기 전까지는 재테크 입도 뻥끗 하지 마십시오.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득이 낮아도 월 200을 벌어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할까요?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내가 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죠. 네. 사회 초년생 때는 우리가 과거 열정페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내가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배우고 이 일터에서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원을 버는 분이 재테크를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득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200만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돈을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느냐, 사실 중요하긴 한데 내 소득이 성장하는 것보다 후순위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200만 원을 버는 분한테 돈을 좀 열심히 모으자, 1억 만들기를, 1억 모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2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모으기를 저축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빨리 1억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진짜 한 1000만 원 탄다. 그분은 솔직히 제가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좀 모으자 이런 얘기 안 해도 쓰다 지쳐서 돈이 좀 모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단 소득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태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구나. 내가 200만 원 너무 소득이 작구나. 빨리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자본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억 모으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마치 1억을 모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1억을 모았다라는 것은,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돈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침형 인간. 그래서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성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걸 쓴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억을 모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 1억을 모을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은 나 300만 원 될 때까지는 1억 모으기가 안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요,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내가 내는 원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자본이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저축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에 있어서는 이거는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 그러면 내가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정기 적금을 하지만 나는 무슨 코인이나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자본을 하나도 안 모은 사람이 너무 위험자산에 우리가 몰빵을 하다 보면은 그나마 그 모을 뻔했던 자산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도 사실은 저축이라고 하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늘릴 수 있는 건 뭐냐?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는 사회 초년생은 보통 5년에 1억 모으기를 하거든요. 5년에 1억 모으기.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5년에 1억을 모으려면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55만 원을 5년간 모으든지, 아니면 130만 원을 모으고 내년에 13만 원, 내후년에 13만 원, 이런 식으로 10% 증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일단 5년 후에 1억이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버는 분은 130만 원을 못 하죠, 저축을.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 방법은 7년에 1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인 분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5년에 1억 만들기면 모르겠는데 7년에 1억 만들기면 7년 후에 1억을 타도 내가 1억이 그 1억이 지금 1억이 아니지 않겠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억 2천을 모으면 됩니다. 7년 후에 1억 2천을 모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이에요. 1억은 우리 화폐 가치로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고 500 남는 건 이제 유럽 여행 가시면 되죠. 7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130만 원이나 155만 원을 모을 수 없으니까 9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95만 원. 200만 원을 버는데 95만 원 어떻게 저축하고 난 105만 원을 못 산다. 그럼 어떻게든 엔잡을 해서라도 95만 원 저축하셔야죠.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난 2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95만 원은 해야 된다. 내가 죽어도 95만 원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매년 10만 원씩. 근데 이제 이 95만 원을 그냥 정기적금으로 하면은 이자 소득세 다 내야 되니까 ISA로 하시든지 아니면 청년 도약계좌로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혜택이 들어있는 저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소득이 적은 만큼 국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듬뿍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을 해야지. 남하고 똑같이 그냥 가서 그죠? 15.4% 이자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95만 원에서 내년에는 105만 원, 내후년에는 115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씩 증액을 하라는 건데 증액이라는 게 여러분 10만 원 증액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월급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10만 원은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월급 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7년을 딱 가면 얼마가 나온다?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럼 1억 2천이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라고요? 1억 500. 1억 모았죠? 500만 원은 고생한 나한테 유럽 여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밖에 지금 소득이 안 되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1억 모으기 하고 있다. 물론 지금 내 손에는 1억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1억 모을 거다. 곧 난 1억 생긴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할까 봐 이런 정도는 써줘야 되겠다. 이 정도는 좀 여행 가줘야 되겠다. 이 정도 가방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죠. 자존심과 동의어는 열등감입니다. 자존심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번다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7년 동안 1억도 못 모은다가 자존심 상해야 될 일이다. 자, 그게 돼야만 여러분 비로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재테크라는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재테크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그럼 재테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억 모은 사람과 1억 모으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10명 중에 8, 9명은 안 모은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나 1억 모으기는 안 해봤는데 그거 1억 모은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겠어.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그 1억 모은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1억 모은 분들 중에도 아직 내가 1억은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뭔가 좀 아직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이런 분들도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1억을 모았다라는 건 그분이 최소한 4년, 5년, 6년을 그 저축을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완전 영원해서 1억을 모았다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축해. 그럼 그분은 그 모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내가 1억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4년, 5년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사이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1억을 5년 동안 모았는데도 아직 마땅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분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억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일단 1억을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박수를 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저축 수준 있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는 50kg 바벨도 막 들기 힘들어갖고 낑낑대다가 50 들고 60 들고 70 들고 80 들고 그래서 이제 80도 굉장히 안정된 자세로 잘 들게 됐어. 자, 그러면 이때부터 바벨 내팽개치고 이제 80kg 들었지? 그럼 운동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증액은 안 할지언정 그 80kg는 매일 피트니스 센터 갔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엔 제가 증액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1억을 모으기를 달성했다. 그럼 증액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젠 그 저축 금액만 유지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은 그 저축 금액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근육이 생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60만 원, 70만 원도 모으기가 너무 빡빡했는데 어떻게 1억 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150, 60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적금을 한다. 자,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시작해야 될 때다. 1억을 예적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 분산 투자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의 20%인 2천만 원을 주식에 넣고 8천만 원을 다시 예금을 했다. 자, 주식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성과가 좀 안 좋아갖고 원금을 좀 깎아먹었어. 그렇지만 나한테는 뭐가 있냐?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좀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8대2 정도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 투자. 근데 어떤 사람이 1억은 안 모았는데 2천이 있어. 근데 이 2천만 원으로 그 친구가 1억 있는 거를 따라잡고 싶어.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100% 주식에 넣습니다. 근데 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 그래서 A부터 Z까지 골고루 투자하자. 그래서 ETF에 투자했다. 요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A부터 Z까지 다 샀으니까 분산 투자인 것 같지만 이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어떤 시장이 크랙이 생겼을 때는 A부터 Z까지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예금하고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집 마련 계획을 로드맵을 만드셔야 된다. 자, 1억이 있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일단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분양해서 뭐 예를 들면 5억이나 6억 정도 되는 분양가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1억 모으기 전에는 무슨 청약 공고가 뜬다 어쩐다 그래도 막 모르겠다. 나랑 관계없다. 그런데 이제 1억이 딱 모이면 이제는 청약홈을 좀 들여다보시고 청약 캘린더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내가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내가 당첨이 돼야만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내가 1억 정도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는 낼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뭐 계약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계약금만 밀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60% 이상 다 해주고요. 잔금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구입 같은 경우는 70%, 80% 심지어는 가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높은 LTV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전세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1억 모으기 정도의 저축하는 수준 정도의 저축 수준만 유지하면 7억, 8억짜리 아파트도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여러분들이 입주는 못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드맵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네 번째는 1억 만들고 나셨으면 인생 재테크를 생각하셔야 된다. 인생 재테크가 뭘까요? 결혼일까요? 정답입니다.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내 수중에 1억도 없는 사람이 나 누구랑 결혼할래.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저희 때는 돈 한 푼도 없어도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을 모아서 1억 정도 자본이 있다. 근데 그 상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한 1억 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조금 뭐 뺏어가지만 않으면 뭐 조금 도와주시거나 이러면 뭐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엔 생각을 안 했는데 1억 생기니까 그래도 뭐 이 원룸 같은 데서 시작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1억 모았으면 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가능성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재테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창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1억을 가지고 창업을. 제가 이거 실제로 제 책에 쓴 내용인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1억 모으기를 달성을 하셨어요. 1억 모아서 이걸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아니다. 이 돈 갖고 좀 또 하나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보자. 그러고 뭘 만들었냐면 이분이 무인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가게가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꽤 수익이 난대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그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 했는데,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 반찬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는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서 무인 점포를 열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게 손품이 좀 들고 하긴 하는데 수익이 그래도 꽤 짭짤하게 난다.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2호점을 계획 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렇게 창업으로도 또 연결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1억을 단박에 10억으로 만든, 여기서 말하는 단박이라는 건 뭐 1년 2년은 아닙니다. 1년 2년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수십 년이 아닌, 그래도 뭐 몇 년 안에 1억을 10억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도 1억 모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단박에 1억을 10억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다 1억부터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고도 1만 미터 안 올라가고 비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최근에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에 대한 뭐 우호적 발언이라든지 뭐 전략 자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불과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는 모든 코인 가상화폐는 다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희소성이 확실한 미래 자산이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망하다. 뭐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에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단기간에 올라간 가격으로 사시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글로벌 5대 자산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B컷과 0.25% 두 번에 걸쳐가지고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4%대 중반이거든요. 이 정도면 옛날 같으면은 4%대 중반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채권 금리 10년물이 4% 중반을 넘어간다는 건 투자 환경으로는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이 급등한 거라 사실은 알트코인 주의보라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 뜨니까 야 이게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야 이러면서 또 소위 말하는 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려면 내 집 마련이 끝났거나 경제활동이 15년 이상 남았거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없거나, 그 다음에 적어도 중립투자형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형이거나, 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한번 전업 투자로 월소득의 3개월 이상을 투자하시는 거는 뭐 그건 자유 선택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안 되는 분들은 본인 소득의 뭐 한 달, 2달치 월급 정도 수준으로 투자하는 거야. 뭐 그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이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것은 주의하셔야 된다.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내 집 마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로 괜찮다 생각하시는 게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코인도 있는데, 부동산을 좀 우선시 하시는 편인가요?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내 집을 안 사더라도 어딘간 전세 월세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는 의미는 내가 어딘가에 전세 월세를 낼 돈을 그걸로 상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최소한 얼마 올라줘야 되냐면 최소한 10% 올라줘야 돼요. 최소한. 왜냐면 내가 3.5% 예금을 포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을 테이크하면서 엄청 밤낮으로 들여다보고 에너지를 쓰고 내일을 못하고 일터에서 그 일손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내일에 집중을 못하면서 한 거니까, 그거는 10% 15% 나와야 그나마 성공인 거예요.
근데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돼요. 왜냐하면 집은 뭐 한 3, 4%만 올라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던 전세 이자와 월세를 안 낼 수 있고 그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투자 대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 자체가 아파트, 내 집은 낮습니다. 많이 안 올라도 불만이 없어요. 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집이라는 게 과거처럼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야 되는 거고, 집은 뭐 주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집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은 사야 되고 미래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집은 있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집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 끝났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가장 비싼 34평이 얼마죠? 60억. 60억. 그거 어디죠? 레미안 원베이, 네. 원베일리 60억. 60억으로 거래된 적이 있나요? 60억이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찾아보면 아직 60억은 안 나오고 52억 정도로 나오던데 뭐 가장 로얄층에 한강 보이고 뭐 이런 데는 뭐 한 60억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60억 정도 하는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하는 가장 최신축 아파트 34평입니다. 뭐 100평도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전세가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22억. 그러면은 갭이 얼마냐면 갭이 38억이에요. 갭이 38억. 그럼 갭이 38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미 투자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원베일리에 그 50억, 60억을 주고 34평을 사는 분은 이거 사면서 아 이게 전망이 좋을까? 오를까? 이런 거는 아니 그분들 람보르기니 사면서 부가티 사면서 뭐 이게 나중에 되팔면 얼마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집이 그분들은 내가 한강 보이는 새 아파트 그냥 돈 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지. 그러니까 집은 여러분 집은 오를 거긴 하겠지만 오르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단이니까. 근데 오르는데 그걸로 부자 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사서 막 20억에 사서 30억 될 이게 아니고 그냥 자산을 방어하고 여러분 주거를 해결하고 여러분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일단 화폐 가치로 좀 거꾸로 가진 않는다. 뭐 이거지. 뭐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자들을 연구하면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들을 다 열거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또는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다 부자죠.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가 하는 일이 성공한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볼 때 야, 저를 재테크를 잘했네. 특히 워렌 버핏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20대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했다 그래요. 일주일에 100시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시간이지 이거는 특근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일에 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킨 거야. 그래서 그게 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주식이 생기고 주식을 발행하니까 내가 주식 부자가 된 거예요. 주식을 재테크로 이렇게 무슨 모바일 보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자를 만나보면 재테크도 잘했네 이거지 재테크를 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각을 야 저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부자 야 우리도 빨리 주식을 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되지 여러분이 산 코인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투자하고 이 모바일을 계속 하루에 10번 이상을 들여다봐야 되는 만약에 종목이면 그건 여러분들을 절대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게 일터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공무원분들 혹시 나는 공무원인데 그럼 내가 일터에서 뭐 얼마나 더 뭘 내가 뭐 승진을 할 수가 있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분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잘 이렇게 키핑하는 거가 주요 임무다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막 벌리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를 요구받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 청주에 있는 뭐 공무원은 그 특이하게 막 일을 벌려갖고 또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깨셔야 돼요. 나는 너무 평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뭔가 이렇게 내 일에서 성장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성장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이 연봉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일터에서 성장이 되는 맛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되게 못하던 일이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지난달보다 잘해. 그리고 요거 잘 보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저 선배만큼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내가 유능해지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게 금전적으로 100%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반 내가 만약에 무슨 자영업을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한다면 이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일터가 재밌어져요. 물론 일터가 재밌다 그래서 무슨 토요일 일요일만큼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나갈 때 죽기만큼 싫을 정도는 아니다. 내가 일터에서도 뭔가 재미가 있어요. 내가 뭐 유능해진다는 느낌, 자꾸 숙련되고 뭔가 발전한다는 느낌,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일상이 좀 행복한 일상. 그럼 일상이 행복하면 뭐 어때요? 과소비를 안 합니다. 일상이 행복한 사람은 과소비 안 하고. 그럼 과소비는 왜 하느냐?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쇼핑은 왜 자꾸 하냐?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싼 차를 타냐?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평일 5일이 죽기만큼 싫고 토요일 일요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인생 안 풀려요.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부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죽기만큼 싫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바라보고 산다? 제가 단연컨대 그분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